네, 정말 이번에 쏜 것이 수소폭탄이 실험한 것이 수소폭탄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왜 지진 규모가 전과 비슷한 것인지를 비롯한 의문점들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지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북한 핵심부서에서 근무했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전문가시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선 수소폭탄이 맞는지에 대해서 김 의원님의 그 분석은 들었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조 박사님. 근데 지금 주목할 부분이요. 소형화된 수소폭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핵 개발의 사례를 봤을 때 4번 만의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의 개발을 완료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소폭탄이라고 하더라도 수소폭탄의 개발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수소폭탄으로 진입하는 초기적인 단계 정도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수소폭탄보다는 소형화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은 있지만 탄두에 실기 위해서 소형화하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지금 저쪽에서 저렇게 자신감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검증된 1000km에 3000거리에 해당하는 노동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그건 수백 기에 달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 장착을 하게 되면 중국 베이징과 도쿄까지는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일 가능성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소형화에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수소폭탄으로 가기는 전 단계인데요. 이것이 수소폭탄보다는 그 폭발력은 약하지만 기존의 핵폭탄보다는 한 2배에서 5배 정도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수소를 이제 쏘아가지고 중성자를 쏘아서 핵 폭발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건데요. 그걸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의 소형화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수소폭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가능성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증폭 핵분열탄과 그런데 수소폭탄은 사실은 그 메커니즘은 원리가 전혀 다른 다르죠. 건데 그걸 해놓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수소폭탄을 했다. 김정은의 서명까지 공개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앞서 이제 다른 분의 분석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삼중 수소를 이제 기본 원료로 이제 삼중 수소를 쓰는 게 이제 이 정폭 핵분열탄이기 때문에요. 굳이 우겨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수소폭탄으로 가는 단계다 그래서 뭐 북한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진실만 말하는 조직은 아니니까는요. 스스로 이제 그렇게 선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따져봐야 되는 거는 뭐 맞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제 지진의 규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폭발력을 봤을 때 과거 핵 실험과 비교해서 좀 적은 수준이란 말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하고 비슷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지진 그 규모가 그렇다는 건 지난번에도 플루토늄하고 우라늄하고 뭐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수소탄일 경우는 너무 사실은 그 작고요. 이게 그 여파가 적어서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일 경우에는 이번 정도의 지진 규모 그 정도 그렇게 나오나요?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자폭탄의 경우에는 구조상 일정 정도 이상의 폭발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수소탄의 경우에는 이 폭발력을 내는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자탄은 뭐 구조상 아무리 잘 만들어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얼마 더 이상 진전되는 걸 만들 수가 없는데 수폭이 무서운 이유는 이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해서 폭발력을 무한정 증대시킬 수 있어요. 같은 질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사실 가공할 만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 비교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메가톤이면 이 TNT,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 규모거든요. 저기 뭐 지금 저기 수치가 나오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엔 저기 100만에서 300만 살상보다 더 클 겁니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만일에 그런 상상은 좀 끔찍하지만 서울 상공에서 폭발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폭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그건 단순한 지금까지 핵 위협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는 되지만 수폭의 완성 단계로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을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이고 6년이었죠. 예.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봐도 원폭에서 수폭으로 가는 데까지가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예, 미국에서는 뭐 7년인가 걸렸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폭 이제 분열탄이라고 봐도 이 원자탄보다 몇 배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3차 핵실험하고 유사한 진동이 있었다는 것은 지진이 그러니까 소형화에 많이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진 규모가 낮아졌다는 것이 더 소형화되고 더 고도화됐다는 그렇죠. 더 소형화되고 더 거고요. 고도화됐다는 얘기고 그건 뭐냐면 무기화 쪽으로 훨씬 더 진전이 됐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훨씬 더 소형화를 위험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전후로 ICBM급, 즉 다시 말해서 대륙간 탄도탄 이제 대기권으로 나가서 대륙을 넘어가는 형태의 그러니까 사거리가 5,000에서 12,000km에 해당하는 미사일들을 개발해 왔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시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력화가 된 것들이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고요. 북한이 이미 기술을 완료해서 이 신뢰성을 검증하고 실전을 배치한 미사일들이 노동계열 미사일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 친구들은 대략 한 사거리 500에서 한 2,000km까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다 지금 실른다고 그러면 그건 바로 곧바로 전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은하 3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개발이 돼도 전력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만일에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소형화에 완성을 했다고 그러면 바로 탑재가 가능하고 바로 전방 배치가 가능한 거죠. 500에서 2,000km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베이징 예. 도쿄 우리는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일본이 아마 지금 아까 자막으로 나오는 게 수폭탄을 개발했다면 동북아 국제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수폭이든 아니든 소형화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화 수준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발표를 통한 주장이 있을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 증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소폭탄 여부를 예를 들면 방사능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지진파의 양이라든지 하는 것을 검증해 보면 대략적인 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둬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3차 핵실험을 뛰어넘는 기술적 진보를 이룬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소형화 부분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폭 핵분열탄까지 가는 단계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인배 이사님께서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지내셨었는데요. 이번 4차 핵실험 수소폭탄이라면 첫 번째 수소폭탄 실험으로 동북아시아 질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흔들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좀 가장 당혹해하는 것이 중국이겠지요. 뭐 아시다시피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가지고 공식화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갖겠다는 유혹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중국 혼자 가지고 있는 동북아에서 중국만 가지고 있던 핵 패권을 완전히 지금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중국으로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중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때와 핵 실험할 때하고의 반발 정도는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이거는 서로 연동되어 있긴 합니다만 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민감한 이유가 바로 전략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입니다. 여러 번 분석이 있었지만 대선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또 IS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번에 수소폭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김정은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하나는 지난달에 있었지만 SLBM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의 안보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무기들의 지금 시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노리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3차 핵실험까지는 사전에 핵실험 계획을 미국이나 이제 중국에 사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통보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 변수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그것만큼은 막고 싶어 했을 것 같고, 뭐,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2월 15일 모란봉 악단 철수에 있어서도 그 내용 장면 중에 핵 문제가 핵에 대한 핵 강국이라는 뭐 표현이 있어서 중국으로 대단히 불편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이 그걸 철수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중국한테는 이야기 못할 때, 그렇다고 중국한테 이야기 안 하면서 미국한테 이야기할 수는 더더욱이는 없을 테고요. 더더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변수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요. 시계열적으로 12월 10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폭 발언을 처음으로 합니다. 네, 네. 그리고 12월 11일 날 차관급 회담이 열려서 12일 날 결렬이 되죠. 그리고 15일 날 모란봉악단이 철수를 하고 12월 29일 날 김양건이 사망을 합니다. 예. 그럼 저는 어떤 추론을 해보냐면 그런데 1월 1일 날 나온 신년사는 사실 별 특이한 내용이 없거든요. 핵 얘기는 안 했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신년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12월 이전에 완성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 실험에 대한 판단은 12월부터 시작됐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여러 가지 막힌 국면에서 김정은이 수폭 실험에 대한, 그러니까 핵폭탄 실험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거고요. 남북 차관급 회담이 결렬되고 모란봉 악단을 두고 그 공연 내용을 두고 아마 중국과 북한 간에 굉장한 핵에 대한 심각한 의견차가 드러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관회담이 결렬했죠. 김양건 같은 경우도 저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이유가 김양건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대남적인 협상파입니다. 합리적인 인물이고 그러면 8.25 남북 합의에서 북한의 사과를 제안한 것도 김양건일 거고 그런 경우에 금강산 관광을 받을 수 있다고 김정은을 설득한 것도 제가 보기엔 김양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김양건은 현 대화 국면에서 책임을 지고 아마 그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극단적인 중국과의 어떤 의견 대립 이런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이 1월 3일 날 1월 3일이 또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특징도 없고 무색무취한 내용도 없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3일 여기에 대한 반발로 급작스럽게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대내용의 가능성이 있다, 대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소식 들으면 어떤 반응들 보입니까? 아마 이제 북한 당국의 선전 내용들을 그 액면 그대로 믿는 그런 시기죠, 사실 주민들은. 그리고 또 요즘 좀 자랑스러워하기도 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뭐 핵 무기를 보유하고 핵국가 된다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이죠. 예. 할 수는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좀 뭐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뭐 핵국가가 됐다. 세계 몇 개 나라 안 되죠. 안보리 5개 국에 뭐 파키스탄, 인도 정도,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은 이제 생활고 이 경제난을 오랫동안 이제 겪고 있다니까 이제 나라에서 뭘 하는지 좀 신경 안 쓰는 그런 경향도 있죠. 자기 생계가 바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간부들인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간부들은 정보를 많이 알고 이제 나라 사정이 어려운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돈 저런데 탕진하고 많이 써도 되냐 막 이런 생각을 좀 계산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북한 내부적인 문제도 되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도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탄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고 경량화되고 또 이제 무기화로 가면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서서 이제 뭐 중국까지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일본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통제 불능의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한 중대 발표 내용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핵폭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